여러분, 씨알쌤입니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전반적인 특징을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본문을 좀 상세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옛날 지하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어서 이렇게 출발해요. 여러분 어떻죠? 민담의 특징 되게 잘 드러났죠? 뭐? 불특정한 시간, 옛날 그랬단 말이야. 민담의 특징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지하국, 이 지하국이란 공간, 여러분 공간이 나오면 네모박스 하고 가시는 겁니다. 공간은 여기 지하국이란 공간은 악의 세계인 거죠. 마귀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마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거대한 악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악을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지상세계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마귀라는 존재가 이게 이제 이본에 따라서는 악의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무튼 있었어요. 이 세상에 나타나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거나 이렇게 굉장히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일삼았던 거죠.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나 왕의 새 공주. 자, 이 유형의 설화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모티프입니다. 모티프는 여러분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화소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안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또는 동양 서양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가장 작은 이야기 단위가 있어요. 공통되는 작은 이야기 단위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게 모티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화소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티프가 이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요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발견이 되는 모티프인데 그 모티프, 그 작은 이야기 가장 최소 단위는 뭐냐?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납치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그 모든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는 이야기 안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유형의 이야기들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린 그걸 뭐라고 그런다? 모티프 혹은 화소라고 말한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납치되는 모티프, 납치되는 화소가 공통적으로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에서는 세공주가 납치가 됐어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죠. 드디어. 왕은 어떻게 했냐? 모든 신하에게 명해서 마귀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게 했는데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물들의 속성이 대단히 무능력합니다. 이런 무능력한 인물들도 사실은 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인공이 돋보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가 지나가지고 한 무사,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심지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민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런 한 무사가 임금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대대로 하급 관리로 하급 무관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월급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무사가 공주들을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무사가 무슨 어떤 개인적인 욕망,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을 때 내가 신분이 상승할 수 있을 거야. 내지는 공주를 내가 구출했을 때 공주랑 결혼해야지. 이런 의도, 굉장히 개인적인 욕망과 관련된 의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너무나 공적 책임감이 강해서 너무 선한 거지. 너무 착해. 너무 착하고 나라에 그래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진짜 선한 인물인 거죠. 그런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에게 마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를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담대함을 드러냅니다. 왕이 기뻐서 허락했고요. 그리고 왕이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내가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을 줄 것이다. 주로 이제 이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 하면 이제 막내딸이 돼요. 막내딸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주들을 구해오는 데 대한 보상을 제시합니다. 이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될 건 무사가 이걸 욕망했던 건 아니에요. 무사는 아주 선의해서 구해오겠다라는 말을 했고 왕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 대가로 그러면 너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민담의 향유자들이 갖고 있던 욕망이 좀 반영됐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피엔딩, 뭔가 신분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민담의 향유, 향유는 즐긴다라는 뜻이잖아요. 민담을 즐겼던 민간인들이 갖고 있었던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무사, 평범한 인물이 납치된 공주들을 구하러 가기로 나서는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무사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죠. 마귀의 소기를 찾아 나섰어. 그런데 문제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문제 해결이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인물의 속성은 어떠냐? 고난을 만났어. 수년간 찾았다고요. 어머, 이 수년간이 몇 년이었을까? 뭐 8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지하국이 지상과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어떤 곳에 있구나. 그래서 찾아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단절성을 부각하는 이 지하국이 아주 이질적인 어딘가에 있었다. 뭐 우리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는 뭐 결계가 쳐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을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데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의 굉장히 단절성이 부각이 되는 공간이다라는 거 알려주는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어느 날 이렇게 찾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누워서 꿈을 꿨죠.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산신령이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마귀소굴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요. 이 산 저쪽 너머 산 속에 있대.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거고 그걸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을 건데 거기로 내려가라. 그러면 별세상, 뭔가 특별한 세상이란 뜻이죠. 여기는 아주 이질적인 어떤 공간이 나타날 텐데 거기가 마귀세계일 거다라는 정보를 막 제공하는 거야. 정보 제공. 자, 초월적 조력자가 나타나서 산신령이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초월적 조력자가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은 이 작품 안에서 서사적 기능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 소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을 해주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무사가 가르친 대로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고 부하들에게 명해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짜오게 했어요. 자, 이런 소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맥락을 보면서 잡아내는 거는 소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는 또 소설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잖아요. 바구니가 어떤 기능을 했겠어요, 여러분? 지상국과 지하국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됐겠죠. 지상에서 바구니를 지하국으로 내려보내는 두 개를 연결하는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바구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바구니 타서 좀 내려가라 했지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 밑으로 막 진짜 막 수백 미터 막 내려가야지 지하국이 있는데 막 깜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 밑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부하 중 한 사람에게 네가 내려가라 강제로 이제 시킨 거죠. 그리고 위험하면 줄을 흔들어라. 그러면 너를 즉시 내가 구해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려가. 이래가지고 그 부하를 보내죠. 근데 줄을 조금 내려가고 줄을 막 흔들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정서가 직접 노출됐죠. 정서 직접 노출. 물결 표시하면서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겁니다. 네, 무서웠기 때문이다. 부하들은 너무너무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 다음 시도한 부하는 그래도 조금 용감하게 밑바닥까지 갔지만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고 막 줄만 막 먼저 흔든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부하들이 지하국으로 내려가는데 모두 실패해요. 그래서 무사는 대장이잖아. 우리 보통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전략가인 대장은 제일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 없이 무사가 지하국으로 내려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물 대비가 나오는 거죠. 부하들은 어땠다? 되게 겁이 많고 무사는 어떻구나? 용감하구나. 이런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무사를 조금 부각하는 이런 서사적인 기능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됐죠? 밑에 가서 이제 봤어, 무사가. 그랬더니 신비한 세계가 있었어. 이 신비한 세계라는 표현은 현실과는 이질적인 지하국의 공간성을 부각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신비한 세계. 그 중에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으로 보였고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기로 합니다.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사가 바구니를 타고 지하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잠시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왔어요. 머리에 물아랑하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어 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였다?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자, 여러분 사건 전개상의 특징 뭐다? 우연성이다.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무사가 언제 올 줄 알고 마침 무사가 내려와가지고 탁 동정을 살피는데 마침 그때 공주가 나오냔 말이에요. 그죠? 사건 전개의 특징이 대단히 우연적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주가 물을 길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어요. 이유는 공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뭐 공주님 막 이렇게 부르면 혹시라도 누가 들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탁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려주게 되고요. 나뭇잎은 여러분 무사가 공주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는 수단이 되었죠. 공주가 얄궂은 바람 하면서 처음엔 몰랐던 거야. 새물을 채워서 이고 가려고 하니까 또 떨어뜨렸죠. 공주가 그제서야 이상해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하면서 위를 봤어. 근데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지. 낯선 사람이야. 이 세상에는 인간은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깥에 나무 위에 있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귀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죠. 무사가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해서 지금까지의 사정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주님들이 납치된 뒤에 왕께서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한 거죠. 그러자 공주가 마귀의 집에 사나운 문지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집으로 들어가서 마귀를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슬퍼했어. 자, 사나운 문지기 해결해야 할 난관이 다시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마귀의 소굴을 찾는 것 자체가 난관이었어. 근데 그게 해결이 되니까 두 번째 난관이 나타난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건 또 뭐였어? 사나운 문지기들이 많은 거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무사가 대답하기를 제가 젊을 때 어느 무사로부터 약간의 술법, 도술, 홍길동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도술을 부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뭐 이렇게 초능력 비슷한 마법 같은 막 분신술도 쓰기도 하고 막 변신하기도 하고 막 텔레포트라고 우리 아시죠? 뭐 그런 걸 막 할 줄 아는 게 이제 도술이잖아요. 그런 술법을 좀 배운 적이 있대. 근데 이 약간의 술법이라는 것도 좀 우습죠. 뭐 이렇게 무슨 엄청나게 강력한 뭐 팔을 받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신비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사가 갖고 있던 도술이라는 건 뭐였냐면 수박으로 변신하는 거였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수박으로 변할 테니 그 다음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무사가 얘기하는 거죠, 공주한테. 그리고 세 번 공중제비를 하니 수박이 됐어요. 사람이 수박이 된 거니까 여러분 사건 전개상의 특징은 뭐다? 기이한 일이 나타난 거죠. 기이한 일이 생겼으니까 정기성이 나타난 겁니다. 자, 어쨌거나 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런 약간의 초월적인 능력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네 라는 거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공주가 그것을 뭐야? 무사가 변한 수박을 치마에 싸서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찬장에 얹어놨죠. 되게 대담한 성격이다, 공주가. 대단히 적극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막 이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쫙 거침없이 집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문지기가 사나운 문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니까 그냥 통과시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난관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 긴장이 고조가 됐다가 이제 사나운 문지기가 그냥 쓱 보내는 걸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 이야기를 듣는 관중들의 긴장은 좀 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빈틈없는 마귀가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찌 된 것이냐 하며 코를 실룩실룩 하더니 크게 노하며 공주들을 불러세우고 막 꾸짖었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 새로운 난관이 나타난 거. 세 번째 난관입니다. 이때 다시 듣는 사람들 어땠어? 긴장이 다시 고조됐겠죠. 들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긴장이 고조돼서 막 조마조마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공주들은 와우 대단해. 태연한 얼굴로 그럴 리 없습니다. 평중이라 그러신 게죠? 라고 시치미를 뗐어. 공주들의 성격이 어떻구나. 굉장히 대담하구나. 그리고 임기응변에 탁월하구나. 마귀가 막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 막 꾸지람을 하는데 아유 아프시니까 뭔가 착오가 있으신 거죠. 뭐 냄새 잘 못 맡는 거 아니야?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임기응변을 발휘했어. 그런데 마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어. 요것도 사건 전개상 여러분 우연성이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왜 무사가 찾아왔을 때 무사가 변한 수박을 공주가 가지고 들어왔을 때 왜 하필이면 몸이 안 좋았을까? 우연적이란 말이야. 스토리 전개가 원인과 결과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필연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 전개상의 특징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됐죠? 공주들이 독한 술을 빚어놓고 마귀병이 낫기를 일각 여러분 일각이란 단어는 참 많이 나오는 단어죠.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해요. 일각이 여삼추 이 가을이 3번 지나가는 거니까 3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마귀의 병이 빨리 나야 독한 술을 마셔서 마귀를 퇴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지금은 마귀가 아무리 병중에 있다 해도 얘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처치할 만한 방법을 이렇게 꾀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마귀가 회복되고 독한 술을 마셔서 깊은 잠에 빠지도록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그 기다림이 길었겠죠.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인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기다림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 사용되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공주들도 마귀를 빨리 물리치고 싶었을 텐데 대담하면서도 대단히 어땠다? 신중한 성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며칠 후 이제 마귀가 병이 나았나 봐. 공주들이 연회를 베풀었어. 연회는 이제 잔치죠. 잔치를 베풀고 마귀를 초대해서 주인님의 병이 나아서 우리가 축복하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함께 즐깁시다 하고 전에 없이 막 애교를 부렸어. 그전에는 막 굉장히 막 퉁퉁거리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막 이랬는데 막 애교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들 손에 놀아나며 즐겁게 술을 마셨어요. 자, 연회, 잔치라는 건 이 작품 속에선 마귀를 속여 퇴치하기 위한 공주들의 지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게 되죠. 됐죠. 마귀가 이전과는 다른 공주들의 태도에 경계심을 풀고 속아 넘어가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됐죠. 마귀가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에 공주들은 어떻게 했냐면 마귀를 자기 무릎에 눕게 하고 머리에 이까지 잡아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너무 기뻐했죠.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내가 손을 들어주겠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손 한번 말해봐.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막 이런 거죠. 공주들이 반가워하면서 아유 소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죠.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죠? 죽는 일은 없겠죠? 요게 포인트겠구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아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야.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마귀가 술 뭐 잔뜩 마셨겠다. 머리에 이까지 잡아주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나라고 죽지 않겠냐? 내 겨드랑이 밑에 2장씩 비늘이 있는데 이걸 떼버리면 내 목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엔 없다. 하하하 하고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겨드랑이에 2장씩 있는 비늘. 여러분, 마귀의 약점이고 마귀가 지닌 특별한 힘의 원천이며 이건 여러분 특히 여기
나의 목숨을 그걸 떼버리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숨과 관련이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겨드랑이 밑에 2장씩 있는 비늘도 중요한 소재가 됩니다. 마치 이렇게 삼손 아시죠,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의 머리카락 같은 뭐 이렇게 특별한 힘의 원천이면서 이게 떼어지는 순간 목숨도 사라지는 뭐 그런 굉장한 약점이다. 힘의 원천이면서 약점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거를 이렇게 노출을 한 거죠. 공주들이 바랐던 이제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공주들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쫙 뽑았어. 그런데 갑자기 칼이 징징 하고 울리기 시작했어. 문제 해결의 최고의 난간. 이 마귀는 죽었단다.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마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칼이 막 우니까 마귀가 이 칼 소리 때문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긴장이 막 엄청나게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복 구조가 보이시나요? 문제가 나타나고 그걸 해결하고 또 나타나고 다시 해결하고 그러면서 점점 서사는 어때?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죠. 이게 설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탄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설로 연장되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앞에 영상에서 좀 드렸습니다. 자, 칼이 징징 울리는 거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막 우는 거니까, 소리를 내는 거니까 좀 초현실적인 정기적인 특징이 또 이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주들이 근데 얼마나 용감한지 보세요. 외발로 이렇게 발을 하나 턱 칼로 밟는 거지. 그러면서 욕하면서 조용히 안 해! 막 이러면서 꾸짖은 거죠. 그랬더니 칼이 너무 무서웠나 봐. 공주들이 울리는 걸 멈춰요. 그래서 공주들이 넉 장의 비늘을 베어냅니다. 여러분, 마귀를 죽이는 존재가 그러니까 무사인가요? 공주들인가요? 문제 해결에 주체가 누구다? 공주들이다. 어떤 입원을 가면 이 무사가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무사가 죽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1927년에 채록된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공주들이 주된 역할을 해요. 무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그냥 수박으로 있었던 거지. 그냥 수박으로 있고 공주들이 나서서 칼로 쫙 마귀를 죽여버립니다. 넉장의 비늘을 베내죠. 그랬더니 마귀 목이 탁 떨어져. 다시 몸에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긴장이 고조됐어. 이때 한 공주가 준비해둔 준비성도 투철해.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역할하는 게 제죠. 이렇게 소재의 기능들을 선생님 자꾸 맥락을 통해 정리하는 거 보이시죠? 생명이 되살아나는 걸 막아 젤을 쫙 뿌리는 거죠. 머리가 붙을 수가 없어. 몸과 머리가 서로 떨어져 나둥글고 그리고 마귀가 죽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며 긴장은 다시 풀어지는 거죠. 자, 마귀를 죽이는 영웅적 행동을 한 인물들이 누구다? 공주들이다. 대단히 지혜롭고 대담한 것이 돋보인다.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주들이 약자가 강자를 지혜와 용기로 이기는 그런 민담의 향유자들이 갖고 있던 욕망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약자라는 건 공주들을 말하는데, 공주들은 고귀한 신분이긴 하지만 마귀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약자죠. 그리고 이 약자가 결국은 아주 강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이기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선한 힘이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행복한 세상이 될 거야 라는 민간의 향유자들 갖고 있었던 그런 욕망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십니다. 공주들이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이제 무사가 다시 수박에서 다시 무사로 바뀌었나 봐.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이 걸쳐 오죠. 바구니가 내려져 있었고 먼저 공주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주들을 바구니에 태우고 줄을 흔들었죠. 위에서 기다리던 부하들이 줄을 끌어올렸고, 그런데 세 공주를 모두 태우고 올라간 바구니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부하들은 어떻게 했냐면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습니다. 이유는 아마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약점에 노출될까 봐. 이 무사가 내려가라 하는데 내려가지 않았고 무사를 따라가지도 않았잖아, 이 부하들이. 근데 이 군대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는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걸 어기면 뭐 죽여도 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군대라는 거 굉장히 강력한 규율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어겼으니까 되게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무사의 공을 가로채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러니까 무사는 굉장히 선한 어떤 공적인 책임감 이런 거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다면, 이 부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욕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존재로 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하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다시 난관이 시작이 된 거야. 마지막 난관인 거죠. 긴장이 다시 고조됩니다. 부하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 왕의 앞에 섰고, 왕은 잔치를 베풀고 공주들을 이제 부하들이 구해왔다고 믿었죠. 그렇게 부하들이 무사의 공을 가로챕니다. 계속 볼게요. 바위 소리에 놀라서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을 구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막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전에 노인, 여러분 언제 나타났어? 이 마귀 소구를 알려주는 꿈속의 노인이 있었잖아. 산신령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노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는 꿈도 안 꿨어. 그냥 나타나요. 초월적인 힘이 다시 개입하는 거죠. 한 필의 말을 줍니다. 그때는 한 필의 말을 주면서 이 말을 타고 지상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가 그 말을 타고 한 번 채찍으로 치니까 말이 단숨에 날아서 그를 지상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말은 무사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지상으로 가서 지하구로부터 빠져나와서 궁궐로 찾아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고, 결국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이 부하들을 모두 죽이고 그리고 무사를 막내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마무리 부분이 살짝 빠져 있습니다. EBS 수능 특강 교재에서는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사가, 이 선한 존재가, 평범하지만 수박으로 변신하는 재주만 있었던 평범한 이 무사가 결국에는 공주와 결혼해서 신분 상승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라는 해피 엔딩을 보여줌으로써 민중의 어떤 가치관, 낙관적인 가치관, 시련을 겪지만 결국 포기하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마무리까지. 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되게 재밌었죠? 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서사구조 대단히 흥미롭다. 이게 후대의 영웅소설들에 영향을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민담 유형이기 때문에 민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이 안에서 화소의 반복, 화소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모티프, 여러분 모티브 아니야. 모티브는 동기라고 해석되는 거죠. 뭐 창작의 동기라든지 또는 원천이 되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모티브고요. 모티프는 화소입니다. 화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큰 이야기 안에 있는 작은 이야기 단위인데, 요 이야기 단위가 여러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티프 혹은 화소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공통되는 화소가 뭔지, 예를 들어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뭐 납치가 된다든지, 평범한 인물이 뭐 구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복되는 모티프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고대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했어요. 설화 중에 민담이었던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를 같이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관식 테스트 치러 가면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